왜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안 낼 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 서울에 있는 호텔 안에서 외국인 여성이 뭔가에 화가 난 채로 호텔 직원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요. 호텔 직원은 화를 내고 있는 여성을 보고는 당황해하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대국인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에비게일 마티네즈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뉴욕은 미국의 동부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미국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활기찬 도시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금융, 문화, 예술, 패션,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뉴욕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에요.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월스트리트, 타임스퀘어, 센트럴 파크 등이 있고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들로서 많은 해외 각국의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그런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에 사는 미국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미국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치를 떨어야 했었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영향력 있고 살기 좋은 한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완전한 이민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국의 한 정비센터에서 일을 하셨었는데요. 일을 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었어요.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고 있었는데 타이어에 찢어진 틈에서 압력차로 타이어가 폭발하고 말았었고 엄청나게 강력했던 공기압에 저의 아버지는 그대로 복부를 강타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타이어 더미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병원 응급차를 타고 이동한 지 10여 분 뒤에 결국 저희 아버지는 대동맥 파열로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슬픔에 하루가 힘들었던 그 시기, 미국은 저희에게 정말 황당한 우편물을 보냈었습니다. 앰뷸런스 이동비로 $1,000가 청구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치면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미국에서는 구급차 한 번 부르는데 돈 100만 원씩 내야 할 정도로 모든 의료비가 정말 사악할 정도거든요. 미국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병원비 때문에 미국을 떠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가 대학 시절 저희 대학 교수님의 아내분이 신종 코로나로 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교수님이 병원에서 청구받은 병원비는 자그마치 285만 달러였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 금액이냐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코로나로 병원에 4개월 입원했는데 35억 원이라니요. 결국 교수님은 개인 파산을 신고했고 당시 대학 교수직도 내려놓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되어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모르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제가 미국인이지만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만 그럴 뿐이지. 정말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서 많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어디 국가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말도 안 되는 미친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병에만 걸려도 병원 치료를 포기한 채로 쓸쓸히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체 미국 병원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 거냐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한국 돈으로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병원비는 실제로 임신한 여성이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기만 해도 병원비가 3천만 원이 청구되고 만약 쌍둥이를 임신해서 제왕절개를 하고 한 달 정도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병원비는 4억 6천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상에서 흔히 생기는 병원 치료도 정말 믿지 못할 만큼 병원비가 경악스러운데요. 눈이 침침해서 안과 의사를 10분 정도만 만나도 80만 원이 청구되거나 머리에 두통이 심해서 신경과 전문의를 잠깐만 만나도
90만 원 정도가 발생하거든요. 중국 때문에 전 세계에 퍼졌던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때 미국의 코로나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 번은 언론에서 워싱턴에 살았던 70대 미국인 남성이 시애틀에 있는 모 병원에서 2달간 코로나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4억 4천만 원이 청구돼서 그 돈을 내지 못해 결국 파산했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어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험에 들지 못하는 조건이 되면 정말 돈을 어지간히 벌어서는 살지 못하게 돼버려요. 실제로 실업자나 영세한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국민들은 병원비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서 몸이 아파도 치료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이었는데요. 집에 도착하고 너무 놀라서 식은땀까지 흘려야 했던 날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계셨기 때문이었는데요. 평소에 심장이 좋지 못하셨던 어머니는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심장에 좋은 음식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법들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셨었어요. 하지만 심장이라는 게 급하게 나빠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출근해서 일하는 사이에 어머니가 심장의 통증을 느끼시고는 결국 쓰러지시고 말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다급하고 위급했던 상황이라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어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의 조치로 정신이 깨어나셨지만 계속 심장이 아프시다면서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의 손을 잡고 그저 괜찮을 거라고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도착했던 병원 응급실은 미국의 사악한 병원비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도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응급실이 뭐가 이렇게도 천하태평인지 TV에서 보던 병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응급차를 타고 환자가 왔는데도 느긋하고 시큰둥한 표정을 하면서 저희를 대했고 응급실 병원 침대에 어머니는 눕혀졌지만 그 이후로는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의사는 고사하고 간호사들도 보기 어려웠는데요. 응급실이 원래 엄청 분주하고 환자들도 많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인지 응급실에 있던 그 많은 병원 침대에는 저의 어머니와 몇몇 분들이 다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원 의사로 보이는 분이 오셔서는 저희 어머니의 상태를 이리저리 체크하시더니 MRI를 찍자고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MRI를 찍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혹시라도 어머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어머니는 MRI를 찍고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오셨는데요. 제가 상기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어머니는 병원에 온 뒤로 심장의 통증이 조금은 줄어들으셨는지 제 손을 잡고는 이젠 괜찮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놀랬잖아.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을 무렵에 병원 간호사분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보호자인 저에게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를 따라간 곳에는 담당 병원 의사분이 있었는데요. 어머니의 MRI 사진 찍은 걸 이리저리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사람이 사는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지금 관상동맥 쪽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큰 영향이 온 거라고 했었는데요.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안에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라는 게 잘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어머니 혈관에서 생긴 혈전들이 혈관의 70% 이상 막고 있어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되었다면서 다른 혈관들도 많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 스텐트 시술을 권하더라고요.
보통은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어머니의 상태로는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의사분의 이런 말을 듣고 선뜻 그렇겠다고 답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할 만큼 사악했던 병원비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당장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텐트 시술을 받겠다는 말을 당당히 하지 못했던 제 스스로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었어요. 결국 저는 어마어마한 시술비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고 혈관 확장제를 통한 약물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 입장이 되니 정말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그동안 통장에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37,000달러를 병원비로 내야 했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저에게는 전 재산이기도 했었어요. 단 하루 MRI 찍고 응급실에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은 건데 몇 년간 모았던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니 진짜 미국의 병원비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많은 돈을 받아서 누구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건지 정말 미국인이라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후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휴일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셔서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속이 안 좋으신 건가 싶어서 어머니를 뒤따라 화장실로 갔는데 어머니 화장실 문을 잠그셔서 저는 어머니를 향해 괜찮으시냐면서 문을 두들겼는데요. 정말 안 좋은 목소리로 어머니는 시음하시며 괜찮다고 얼른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알겠으니까 문 좀 열어보라며 계속 두들겼는데요. 얼마 뒤 화장실에서 나오신 어머니는 이젠 괜찮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TV를 보다가도 종종 어머니는 심장 쪽을 손으로 누르시며 불편한 표정을 하실 때가 많았었고 한 번은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뜬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비명을 참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터넷으로 병원비가 저렴하면서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다른 해외 국가들을 찾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가가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요.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내용 중에 경제협력개발지구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소득이 가장 높은 22개 국가의 의료비를 분석했던 자료들을 보게 된 거죠. 그 분석 자료에는 너무 당연하게 제가 사는 미국이 1인당 의료비로 19,945달러로 가장 높았었는데요. 한국 돈으로는 1,4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OECD 회원 국가들 중에 1인당 의료비가 가장 낮았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던 나라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혹시 가난한 나라이거나 경제 수준이 높지 않아서 의료비가 저렴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어요. 아무리 의료비가 저렴해도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치료가 어렵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그런 걸 고려할 여력이 없을 만큼 좋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번에 병원비를 내고 남았던 일부 돈을 모두 털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희가 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15시간 정도가 걸렸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속으로 많이 궁금했었고 걱정도 되었었어요.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으니까요. 한국에서 원만하게 대화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번역 애플리케이션도 휴대폰에 설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비행기 안에서 했던 고민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었는데요.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미국의 공항과는 달리 엄청난 청결함들과 첨단화된 공항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반짝거리는 대리석이 깔린 공항의 바닥은 눈부심 그 자체였고 공항의 모든 곳곳이 청소와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미국 공항은 청결한 건 찾아볼 수 없고 번잡하기도 했었는데 인천공항의 정숙함과 청결함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저와 어머니를 더 놀라게 했던 건 바로 한국 공항의 첨단화된 시스템들이었는데요. 세계 강국이라고 불리는 저희 미국의 공항보다도 한 10년은 앞선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곳들이 현대화되어 있었어요. 자동화된 체크인 시스템과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등의 최첨단 기술들의 어머니와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미국에서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서 의료비가 저렴한 게 아닐까 했었던 저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은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나라였는지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함께 왔던 어머니도 정말 이게 그 한국이라는 곳이 맞는 거냐면서 한국의 공항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예약했던 호텔로 이동해야 했었는데요. 처음 왔던 나라라서 호텔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인포메이션으로 가서 한국인 공항 직원분에게 제가 예약했던 호텔의 주소가 적힌 안내문을 보여줬었는데요. 한국인 직원분은 공항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고 하시고 저희를 직접 안내까지 해주시는 친절함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예약했던 호텔은 한국의 서울 삼성병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으로 정했었는데요.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던 거예요. 공항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로 저희는 호텔에 문제없이 갈 수 있었는데요. 호텔로 가면서도 어머니는 연신내서 공항이 정말 너무 큰 거 아니냐면서 지하철 타고 한참을 달려야 공항을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공항은 처음 와본 것 같다면서 엄청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저는 공항에서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호텔 주변으로 있는 첨단 건물들과 한국의 도심 시설들에 정말 놀랐기 때문이었어요.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의 도시는 나라 자체가 그냥 한 10년은 앞서 있는 미래에 온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레스토랑 등의 초고층 빌딩들은 어머니와 저에겐 정말 신선한 놀라움을 주었었죠. 아니, 우리가 분명 미국의 뉴욕에서 한국에 온 건데 어떻게 뉴욕보다도 더 화려하고 현대적인 도시가 있을 수 있는 거냐며 어머니도 너무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했던 일정이라서 저희는 체크인을 위해 호텔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호텔로 들어서자 한국 호텔 직원들로 보이는 분들이 정말 따뜻한 환대와 친절함으로 저희를 대해주셨는데요. 예약한 객실로 안내받았을 때 한국 호텔의 그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저와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한국을 온 건지 호강을 하러 온 건지 도통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호텔 객실도 모든 곳들이 청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호텔 방안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련된 모습을 하면서도 온갖 편의시설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커튼을 열자 한국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아름다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방 안에 짐을 풀어놓고 호텔에 준비되어 있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1층 로비로 내려갔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에게 괜찮으시냐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희 모습을 보셨던 한국인 호텔 직원분들이 달려와서는 저희 어머니 모습을 보시곤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는 구급차를 불렀으니 금방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호텔 직원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었는데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한번 이용하려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구급차를 부르는 거냐면서 구급차를 탈 만한 여력이 없다고 했었죠. 통장을 다 털어서 비행기 값 타고 병원 치료비로 써야 하는 일부 조금의 돈만 가진 게 다였는데,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호텔 직원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하면서 저에게 이러더군요. 한국 구급차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한국 구급대원들은 호텔 직원이 전화한 지 5분도 안 돼서 저희에게 왔었는데요. 미국은 그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데도 2030분은 기다려야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한국의 구급차는 무료인데도 단 5분 만에 빠르게 환자가 있는 곳에 도착했던 거였죠. 짧은 시간에 뭔가 분주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 저는 그냥 어리둥절하기만 했는데요. 구급대원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체크하시더니 위험한 수준인 것 같다며 재빨리 구급차에 어머니를 실었고, 긴급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니 보호자였던 저에게는 구급차 앞자리에 타셔서 이동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타지에 와서 태어나 생전 처음 구급차 앞자리에 타게 되었고, 운전을 하던 구급대원은 무전으로 병원과 뭔가를 계속 소통하더라고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한국의 도로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빼곡하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까지 나기 시작했었어요. 제가 타고 갔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에 진입하자 도로에 있던 모든 차들이 제가 탄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좌우로 차들을 피해주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태어나 이런 광경을 처음 봤던 터여서 그 모습이 어찌나 신기하면서 대단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은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지나가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급차들은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을 그냥 들이받아가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차량 충돌 충격으로 환자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전복 사고까지로 이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는데 한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부터 호텔, 그리고 구급차에서의 이런 모습까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은 정말 진정한 선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의식을 가진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도착한 한국의 응급실은 TV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가 연출되고 있었는데요. 저희 차량이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번에 뛰어나와 저희 어머니 상태를 체크하면서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시켰어요. 미국에서는 구급차가 도착해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차량에서 빼서 병원 안에까지 데리고 가야지만 그때 시큰둥한 표정으로 환자에게 다가왔었는데, 한국은 일사불란하게 환자를 한마음으로 대했고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수준 자체가 달라 보였어요. 한국 의사분은 저희 어머니 상태를 빠르게 진단하시더니 긴급으로 심장 스텐트 시술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면서 보호자분은 보호자 대기실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말에 일단은 알았다며 대답은 했는데 시술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초조하기도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통장도 모두 털어내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일부 빌려서 겨우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미국에서 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의 긴급한 대응으로 지체 없이 시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었고, 어머니가 시술실에 들어갔을 때 응급실에 있었던 한 의사분에게 다가가 심장 스텐트 시술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의사분은 저를 의자에 앉히더니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텐트 시술은 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해주었고, 시술 이후에 하루 이틀 회복 시간을 거치면 퇴원이 가능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국 의사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술 비용이 많이 비싸서 걱정되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비싸다뇨. 그 정도 시술비는 미국에서 구급차를 한 번 타는 비용에 불과한 수준이라. 저는 속으로 너무 다행이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의사분께서는 지금 시술실에 들어가신 어머님의 경우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술이 잘 마무리되면 괜찮아지실 거라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안심까지 시켜주셨었어요. 노심초사하면서 먼타지의 한국병원에서 어머니의 시술이 무사히 잘 끝마쳐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에 어머니를 시술하셨던 의사분께서 보호자였던 저를 부르셨었고 어머님의 시술이 아주 잘 끝났다면서 이제 괜찮으실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머니 심장으로 이어지는 굵은 혈관이 기능을 괴사해서 기능을 잃었었고 남은 혈관들도 혈전들 때문에 많이 좁아져 있던 상태라 그대로 방치했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 있었는데 운이 좋으셨다면서 시술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으니 하루 이틀 정도 회복하는 걸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정말 좋아지셔서 회복하는 기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어머니는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건너와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 썼던 비용은 미국에서 골절상 입었을 때 치료하는 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이었고 의료기술 수준 면에서도 한국의 병원은 미국의 값 비싸다 못해 국민들을 치료도 받지 못하게 내몰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을 압도한다고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회복하고 퇴원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비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남은 기간 동안 한국을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한국인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배려와 관심에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 무작정 왔던 한국에서 어머니와 저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었고요. 이런 이유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기와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또 사연을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휴대폰 검색하다 보니 한국의 청계천이 그렇게 멋진 곳이라는 글을 봐서요. 지금 바로 어머니와 함께 나가야 하거든요. 저희를 따뜻하게 환대해준 한국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이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중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런 여성 앞으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맙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살았던 샤오란이라고 합니다. 중국인 부모님을 두었었고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저는 지금 한국인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분을 토하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사연을 듣고 있는 한국인 분들 중에 중국에 이민을 계획하거나 중국에서 살아보려고 준비 중인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태어난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목숨까지 내버리려고 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살면서 겪었던 제 모든 걸 폭로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하이에서 마사지 샵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셨던 부자입니다. 제가 태어난 상하이에만 3개의 마사지 점포를 운영했고 광저우와 사냐 등의 대도시에도 점포들이 있었죠. 아마 가끔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중국의 전통 마사지 기법과 전통 의료 방법으로 휴양과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는 데 탁월하지만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광고 말이죠. 그래서일까 중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마사지 관광이 인기가 높은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전통적인 마사지 경험을 하기 위해 실제로 밀려들었어요. 이런 인기 덕에 저희 부모님 마사지 샵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고 저희 집안은 그런 이유로 늘 풍요로웠죠.
그런데 중국이 광고하는 것처럼 건전하고 건강한 전통 마사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중국에서 1시간 정도 전신오일 마사지를 받으면 약 100위안에서 130위안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한국 돈으로 치면 약 25,000원 정도 되는 돈이고요. 모든 마사지 샵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마사지 샵의 주된 수익금은 전통 마사지가 아니었고 퇴폐 마사지였어요. 가게에 들어가면 누가 봐도 전통 마사지 샵처럼 꾸며져 보이겠지만 일반 마사지 이후 룸에 있는 커튼을 열면 또 다른 방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샤워 시설도 있고 침대가 있는 작은 룸이 또 하나 있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중국에서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일반 전통 마사지를 하다가 중간쯤 되면 마사지를 하던 중국 직원이 은근슬쩍 팁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팁을 주게 되면 일반 마사지가 끝나고 나서 마사지사가 그 커튼을 열고 데리고 들어가요. 어릴 때는 이런 사실을 전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부모님 마사지 샵을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 샵 직원들 전체가 회식을 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가족들도 참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날은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좋았는지 술을 많이 드셨었고 가게를 통째로 빌려 좋은 음식들과 술을 잔뜩 들여와서 부모님 전 직원들도 모처럼의 여독을 풀었었는데요. 직원들의 회식 술안주의 화두는 당연히 마사지 샵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히히덕거리며 나 어제 12탕 뛰었잖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또 어떤 직원은 미국 남자들은 몸이 어찌나 큰지. 마사지하고 나니까 온몸이 아프더라. 등등의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국가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장 많이 오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제일 많이 오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다들 변태 같은지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해서 기분 나쁠 때도 많다고 하면서요. 중국을 가장 많이 찾아오는 관광객 비중도 일본이 1위로 제일 많아요. 2위가 미국이고 한국은 3위인데요. 옆에 있는 직원이 마사지 샵에 오는 10명 중에 5명은 자국민이고 4명이 일본인, 미국인은 1명 정도 비중으로 온다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한국인들도 오지만 흔히 보기는 어렵다며 말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직원이 그 말을 끊더니 한국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마사지를 받으러 오겠냐면서 마사지 샵에 와도 나는 가난해서 팁 줄 돈도 없지 싶어 요구 자체도 안 한다더군요. 그런데 다들 신나서 떠들고 있는 와중에 회식 자리. 모퉁이 끝에 한 직원이 풀에 죽은 듯 울상을 하며 앉아 있었는데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다가가 무슨 일 있는 거냐며 물어봤었는데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마사지샵 사장님의 딸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욱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그 직원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말 여기서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죠. 그 직원이 머뭇거리며 본인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했었지만 워낙에 예쁜 외모에 몸매도 좋았던 직원이라 저희 부모님이 치료받으면 된다면서도 일은 계속 시켰다고 했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웃으며 떠들고 있는 여기 직원들도 다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모님 마사지 샵에 간 적도 없고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저는 평소 웹툰 만화를 그리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틈틈이 미술학원에 가서 그림을 배웠는데요. 미술학원에서 일하던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중국에서 생지옥 같은 제 인생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 임신까지 하게 돼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당연히 가난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으니 반대하셨었습니다. 아기는 지우면 된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고 살기 시작했었어요.
집도 제 돈으로 샀고 남자가 기죽고 다니면 안 된다면서 좋은 외제 승용차도 사줬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현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어쩌다 집에 오면 본인의 아이가 있는데도 본 척도 안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담배까지 입에 물었는데요. 원래 중국인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그냥 참을만 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극히 개인주의 사상을 가진 성향이 강해서 배우자도 결국은 남인 거고 자신의 아이도 남인 거거든요. 그렇게 가끔 집에 오면 뭘 해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저에겐 돈만 요구만 해대길래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당신한테 줄 돈도 없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부모님마저도 반대했던 동거라서 지원을 끊으셨다고 했더니 갑자기 온갖 생욕을 하고는 집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곤 며칠 지났을까요? 중국 남자에게 정말 학을 떼는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되는데요. 왜 그랬냐면 아이와 함께 집에 있는데 맨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뜸 저와 아이를 보더니 아이 아빠가 집을 팔아서 자신들이 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그 중국 남자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다 채우기에만 바빴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자신들의 손자를 봤음에도 본체만 채했었고 저에게도 낯선 사람 보듯 차갑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가게라도 차려줄 테니 그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꼬치를 파는 작은 가게를 차렸는데 꼬치가 타지 않게 구워야 하다 보니 화로불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아직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를 데리고 꼬치 가게를 오가며 열심히 살았어요. 저에게 비극이 올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장사를 하는 동안 분명 가게 안에서 휴대폰을 보던 저희 아이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아이가 없어진 걸 알고는 너무 놀라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온 동네를 몇 날 며칠 찾아다녔지만 저는 저의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정확히 9일이 지나서였어요. 다시 만난 저의 아이는 싸늘한 시체였습니다. 동네 길가에 맨홀이 열린 차에 방치되어 있던 곳에 아이가 빠졌던 거고 그대로 9일 동안 발견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은 거였어요.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까 생각하면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아픔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확신해요. 분명 그곳을 지나며 저희 아이가 맨홀에 빠진 걸 봤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상대에 대한 배려 따위도 없고 누구를 도우려는 시민의식 자체가 없는 중국인들이 원망스러웠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싫었어요. 더 황당하고 기가 찬 건 저희 부모님이었는데요. 그래도 자신들의 손자인데 손자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 지내던 저에게 아버지는 충격적인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게 쓸데없이 동거는 왜 하고 애는 왜 낳았었냐면서 맨날 집에 처박혀서 신세에 한탄만 할 거면 자기 마사지 가게에 와서 몸이나 팔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생각돼서 그날 밤 부모님이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귀중품들과 현금들을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 중국의 거리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머리가 띵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주저앉아 울고 있던 제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저에게 손수건을 건넸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줬었어요. 얼굴을 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하얀 피부에 얼굴도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괜찮냐면서 토닥여 주었던 그 아가씨는 한국인이었어요.
저 역시 속으로 당연히 중국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었고요. 가족도 남으로 생각해버리는 습성을 가진 중국인이 이렇게 울고 있는 타인에게 손수건을 건네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이 한국인 아가씨는 한국에서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였는데 문화 교류를 위한 작은 콘서트 행사가 있었고 공연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었다고 했었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곳 없던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무한한 따뜻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국인 아가씨는 괜찮다면 저와 함께 한국을 가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었지만 중국이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기에 한국인 아가씨의 제안에 두말 없이 좋다면서 중국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박살낸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중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질서, 정연함이 느껴지는 멋진 공항이었어요. 중국의 공항은 근처에만 가도 벌써 욕설을 하며 싸우고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대는 중국인들과 공항 로비에서 이것저것 얼마나 주워 먹는지 공항 바닥에 먹다 남은 과자들과 쓰레기들이 나돌았고 난장을 피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 공항 내부에서 은은하게 들리는 클래식 소리와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친근하면서 나지막한 작은 대화 소리가 다였어요. 공항에는 젊은 한국인 아가씨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저의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화로 했었는지 한국인 중년 부부분들은 이미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한국인 아가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다가와서는 안아주었는데요. 마음고생 많이 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해 주셨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절 낳아주었던 부모님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온화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었어요. 저에게 한국에 가자고 이야기해 주었던 한국인 젊은 여성의 이름은 이민정이라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민정 씨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국의 도시를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였는데 한국의 거리와 도시를 보면서 왜 주책맞게 계속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 안에서 훌쩍거리면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저의 손을 옆에 있던 민정 씨가 꼭 감싸주면서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창문을 바라봐 주었어요. 그날 밤 민정 씨의 집에서 맛있는 한국식 저녁 식사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민정 씨가 중국어를 제법 할 줄 알았던 터에 부모님과의 소통에도 큰 문제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 씨에게는 친언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 그 빈자리와 슬픔에 민정 씨. 부모님분들도 민정 씨도 마음이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세상을 떠난 제 아이가 생각나서 저도 민정 씨 가족도 눈시울을 붉혀야 했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은 당장 지낼 곳이 없을 테니 필요한 만큼 자신들의 집에서 지내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살던 중국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정말 이기적이고 개인적주의 사상이 깊은 나라예요. 오죽하면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남으려면 완전한 자기 위주 사상이 뿌리 박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조금만 타인이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온갖 성질을 부릴 대로 다 부리고 막무가내로 하는 터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사회의 도덕성은 타국에서 방송으로 언급할 정도로 몰락했고 밑바닥을 넘어서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러 있어요. 13억 인구라는 인파 속에 정말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려면 정말 못 볼 거 다 볼 마음 먹고 지내야 간신히 정신은 부여잡을 수 있죠. 그런데 낯선 타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족이라는 구성체의 온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에 살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민정 씨 부모님에게 오랜 시간 괜히 제가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싶어 직장도 구했으니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민정 씨는 무슨 말이냐면서 하늘로 세상을 떠난 언니가 자신을 대신해 다른 언니를 하늘에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왜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며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민정 씨 부모님도 민폐라고 생각한 적 없다며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낯선 외국에서 온 동양인 여자를 가족처럼 아껴주고 대해주는 한국인들의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에 무한한 감사와 존경심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이후로 이제는 민정 씨도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하고 있고 민정 씨의 부모님도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계세요. 중국에서 생지옥 같은 삶을 겪었던 상처도 한국에 지내면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는데요. 한국은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도 매우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판매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주변을 정리하고 나가는 한국인들의 성격 탓에 휴지 조각 하나 없을 만큼 깨끗했었어요. 중국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은 정말 위생 상태가 최악이거든요. 혹시 중국을 가셔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길에서 파는 탕후루를 한번 사보시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거예요. 탕후루 겉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심지어 과일에 곰팡이가 파랗게 서려 있는 것들도 종종 볼 수 있죠. 한국은 또 어디를 나가도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도로를 나가도 교통 질서가 매우 잘 지켜지고 있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보기 어려웠으며 혹여라도 도로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사람이 도로에서 벗어날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더라고요. 중국은 무조건 사람보다 차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더 웃긴 건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도로만 나가면 사람이고 차고 서로 자기가 먼저라면서 들이대다 보니까 중국의 도로는 그냥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교통의식 수준에서도 정말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던 거였죠. 어느 날은 정말 한국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생전 태어나 이런 걸 두 눈으로 본 적이 없던 광경이라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던 적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는데요. 오전에 민정 씨 어머님과 치과에 들렀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도로에는 빗길에 차량들이 서행을 하며 오가고 있었고 저는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때 도로에 흙을 싣고 있던 화물. 트럭 한 대가 신호 정지를 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굉음을 내며 멈춰섰었는데요. 다행히 충분한 차량 거리 확보를 했었고 빗길이라 서행으로 운행하던 트럭이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었지만 화물칸에 실려있던 흙이 일부 도로로 쏟아졌었어요. 땅으로 떨어진 흙은 비가 내리는 도로 위여서 금방 모두 다 물에 젖게 되었고 누가 봐도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저 흙 위를 밟는다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 여학생들 4명이 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는 틈을 타 도로 옆에 있던 공원 안에서 비치되어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나와서는 도로에 떨어진 흙을 쓸기 시작했던 거였죠. 한 친구는 우산을 들고 빗질을 하는 게 불편했는지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도 도로를 쓸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여학생들 말고 주변에 있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도로에 나와서는 흙을 함께 쓸면서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한참을 입도 다물지 못한 채 멍하고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비까지 맞아가며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저렇게 어린 학생들이 저런 성숙한 모습을 보일까 했었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 위라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의 도로 위에 있던 차량들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는 도로를 정리하던 사람들을 보호하며 길을 막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들로 도로는 금세 깨끗하게 정리되었었는데요. 저렇게 어릴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이 몸에 있다 보니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중국은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 것 같냐고요. 아마 중국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 하나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아마 빗길에 차량 거리 유지도 안 하고 내달리다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크게 났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중국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요. 그날 밤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저는 잠깐 중국에 좀 다녀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민정 씨와 부모님은 갑자기 중국을 왜 가려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진작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계획하고는 있었지만 한국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 시간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에 어린 학생들을 보다가 하늘로 간 제 아이가 생각나서였죠. 저는 민정 씨 부모님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아들을 만나고 오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정 씨 부모님은 우리 모두 함께 중국을 다녀오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로 떠난 아이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쓸쓸하게 외톨이로 찾아가면 하늘에서 지켜보던 아이도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겨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가서 아이에게 보여주자는 거였어요. 그 말씀에 눈물이 한없이 흐르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안에 어떻게 한국인들은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간 아이에게까지 이런 배려를 보일 수 있는 걸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그 고마움이 어찌나 산처럼 거대했는지 상상도 못했던 기분을 느끼게 되었었어요. 저와 민정 씨 그리고 민정 씨 부모님까지 중국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몇 년 만에 다시 밟은 중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서로 입출국을 먼저 하겠다면서 새치기 하고 싸우고 고함 지르는 중국인들의 모습까지 제가 중국을 떠나던 그날을 다시 재현이라도 하는 듯 똑같았어요. 그 모습에 민정 씨 부모님도 많이 놀랐는지 얼른 공항을 벗어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공항 밖이라고 이런 지옥 같은 모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공항을 나서자 도로에 크락션을 울려대는 차량들과 무단횡단을 일삼는 사람들까지. 중국에서 자란 저도 귀가 멍멍할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민정 씨 부모님도 이런 아비규환 속에 조금만 어디서 쉬었다가 가자고 하셔서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커피숍도 시끄럽긴 매한가지이긴 했지만요. 카페에서 아이를 보낸 곳을 갈 차편을 예약하려던 그때였어요. 누군가 절 보고는 다가와 인사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저도 누군지 몰라서 당황해하다가 자세히 보니 예전에 부모님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직원이더라고요. 그 직원은 저에게 제 부모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묻길래 그 말에 저는 아니 함께 마사지 샵에서 있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했더니 부모님 운영하던 마사지 샵에 에이즈가 온 점포에 나돌아서 모두 다 운영 중지되었고 에이즈가 돌았던 마사지 샵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게를 모두 접게 되어 자신도 그만둔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도 절 낳아준 부모님이라고 걱정은 살짝 돼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민정 씨 부모님은 그러지 말고 전에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함께 같이 가보자고 하셨었고 저희는 그렇게 예전에 제가 지냈던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도착한 집에서 저희는 부모님 대신 낯선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그 집은 팔려서 주인이 바뀌었고 전에 살았던 저의 부모님의 행방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절 낳아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저도 일부러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제 아이를 하늘로 보냈던 중국의 동해라는 바다로 갔습니다. 중국의 동해는
제가 지냈던 상하이에서도 4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었는데요. 최대한 아이와 함께 지냈던 곳에서 일부러 먼 곳으로 가서 아이를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도 저희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그 동네와 그 중국 사람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생각에서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했고, 지금 제 옆에 있는 한국인 가족분들을 진짜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남은 삶을 살 거라 다짐했습니다. 하늘로 떠난 아이에게 음성 편지를 보내고 싶어서 함께 동봉해서 보내주셨었는데요. 천국에 있을 샤오라님의 아이에게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